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제 요리 인생의 철학이 흔들렸던,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그날을 말이죠. 저는 한때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음식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삼입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외입니다. 올해 42, 중식 셰프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요리를 해온 집안이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주방에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광둥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셨고, 어머니는 베이징식 만두를 기가 막히게 빚으셨죠.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진수성찬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요리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18살에 요리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북경과 광저우를 오가며 중식 요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건 황제루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중국 최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10년간 일하며 마침내 총괄 셰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황제루의 대표 요리는 바로 불도장, 최고급 해산물과 한약재를 넣고 장시간 끓여낸 요리였죠. 그리고 그 요리의 핵심 재료가 바로 해삼이었습니다. 해삼은 중국에서 바다의 인삼이라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입니다. 중국에서 해삼이 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취가 어렵고 품질 좋은 해삼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해삼을 자연산으로 채취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삼은 바다 깊은 곳,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습성이 강해 채취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최상급 해삼은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숙련된 잠수부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었어요. 바닷속 시야는 흐리고 바위 틈에 손을 넣어 더듬어 가며 해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작업해야 했고, 해삼을 채취하려다 조류에 휩쓸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자연산 해삼은 이런 이유로 채취량이 제한적이었고, 최상급 해삼일수록 더욱 희소 가치가 높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건해삼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해삼은 보관이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건해삼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감칠맛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건해삼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해삼을 삶아내고 건조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크기가 원래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때문에 무게 대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최고급 건해삼은 단 몇 개만 있어도 수십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이처럼 해삼의 희소성과 가공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중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삼이 부유층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고급 중식당이나 황실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였고,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는 해삼 요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고급 건해삼을 선물하며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연산 해삼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도 해삼 양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문제는 해삼 양식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우선 해삼은 깨끗한 바다에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연안 지역은 공업화로 인해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공장 폐수, 생활 오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수질이 악화되었고, 이런 환경에서는 해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해삼은 미세한 퇴적물을 섭취하며 사는 생물이라 바닷물이 오염되면 바로 영향을 받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수질이 양호한 산둥성, 야오닝성 일부 지역에서 해삼 양식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설령 깨끗한 바다에서 해삼을 키운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삼은 성장 속도가 느린 생물이에요. 어린 해삼, 즉 자어 상태에서 성체로 자라기까지 최소 3에서 5년이 걸렸어요. 다른 해산물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너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삼은 자연에서 바위 틈이나 모래 속에 숨어 지내는 습성이 있어 양식장에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닥이 너무 단단하면 해삼이 정착하지 못했고, 반대로 너무 부드러운 모래에서는 제대로 묻히지 못해 성장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삼은 포식자에게 매우 취약한 생물이었습니다. 불가사리, 개, 일부 어종들이 해삼을 잡아먹었어요. 양식장에서 해삼을 보호하려면 별도의 그물망을 설치해야 했는데
해일이나 태풍이 오면 쉽게 파손되었어요. 실제로 몇 년 전 산둥성에서 대규모 해삼 양식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태풍 한 번에 모든 해삼을 잃고 파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남행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해삼의 가치가 높다 보니 중국에서는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해삼 남획을 막기 위해 금어기를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암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의 해삼이 거래되고 있었어요. 자연산 해삼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욱 올라갔고 해삼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긴 했지만 앞서 말한 여러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이유로 인해 중국에서는 해삼이 여전히 최고급 식재료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산 해삼은 귀하고 양식 해삼도 생산이 어렵다 보니 시장에서 해삼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삼 요리는 여전히 부유층의 상징이었고 고급 중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황제로에서도 최상급 건해삼 한 접시에 3,000위안이 넘었습니다. 이런 해삼을 사용한 요리들은 오직 부유층만이 즐길 수 있었죠. 저는 해삼 요리를 연구하며 누구보다 이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해삼을 조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복잡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새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조 셰프인 샤오린이 다급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오더군요. 셰프님,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해삼을 반찬으로 그냥 준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어느 횟집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횟집 서비스 수준 미쳤다. 해삼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나라.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었고 영상 속에서 외국인 유튜버가 놀란 표정으로 해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삼이 무료 반찬으로 나온대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해삼을 반찬으로 준다고. 그게 말이 돼? 샤오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셰프님, 이거 조작 아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조작이지. 한국에서 해삼이 흔할 리가 없어. 저 영상은 가짜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블로그, 기사, 리뷰까지 찾아봤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한국에서는 해삼이 흔하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삼을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심지어 시장에서 싼 값에 판매된다고 했습니다. 해삼이 저렴하다고?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연구했던 식재료가 한국에서는 흔한 음식이라니. 해삼을 요리할 때마다 최고급 식재료라며 떠받들던 제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한국에 간다. 네. 갑자기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해삼이 정말 반찬으로 나오는지 내 눈으로 보고 오겠다. 직원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나는 내 요리 철학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해삼이 기본 반찬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 믿었어요. 만약 그 영상이 가짜라면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도 나의 역할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영상이 사실이라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나는 곧바로 숙소로 향하지 않고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직행했습니다. 해삼이 정말로 흔한 식재료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이 바로 수산시장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 길게 늘어선 해산물 가판대, 그리고 그 위에 가득 쌓인 싱싱한 해산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오직 해삼을 찾고 있었어요. 몇 걸음 옮기자마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산물 가게 곳곳에 해삼이 넉넉히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에는 생각보다 낮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해삼 얼마예요? 나는 손짓으로 해삼을 가리키며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한 마리에 5,000원. 두 마리 사시면 10,000원에 드려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000원이라니.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최고급 건해삼이 수십만 원을 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건해삼과 생해삼은 차이가 있지만 가격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다 국산인가요? 네. 전부 국내산이에요. 원하시면 살아있는 걸로 골라 드릴 수도 있고 손질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나는 멍한 얼굴로 해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라면 횟집에서는 정말로 기본 반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해삼이 많다고 해서 기본 반찬으로 제공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삼을 실제로 서비스로 내오는 횟집을 찾아야 했어요. 나는 수산시장을 나와 곧장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해삼 횟집, 해삼 기본 반찬, 한국 해삼 서비스 같은 단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어요. 다행히도 내가 찾는 곳은 금방 나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한 횟집이 손님들에게 해삼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나는 지체 없이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횟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해삼이 기본 반찬으로 나온다는 것이 사실일까? 중국에서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어요. 메뉴에는 광어, 우럭, 도미 등 다양한 생선회가 적혀 있었지만 나는 특별한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광어회를 주문했습니다. 광어 한 접시 주세요. 그런데 내 주문을 받은 직원이 되묻는 것이었어요. 혹시 매운탕도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비스로 지리탕을 드릴까요? 서비스요?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국을 서비스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철저히 유료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회를 주문하시면 밑반찬과 함께 국도 나갑니다. 매운탕은 추가 비용이 있지만 지리탕은 서비스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럼 지리탕으로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나는 한국 횟집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나자 직원들은 곧장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테이블의 크기를 가늠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에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하는 반찬들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치, 미역국, 초무침, 생굴, 문어숙회, 멍게, 전복죽, 양념게장, 그리고 해삼회까지 상이 차려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단순히 몇 가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회 음식처럼 한 상 가득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오는 건가요? 나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밑반찬이에요. 모자라시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한국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더 드릴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라면 반찬 하나하나가 개별 메뉴로 따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렴한 식당에서도 밑반찬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푸짐하게 차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넋을 놓고 반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특히 내 눈길을 끈 것은 해삼회였습니다. 초장과 함께 곱게 썰려 접시에 담겨 있었고 손님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었어요. 해삼을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삼을 요리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오랜 시간 조리 과정을 거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회로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해삼을 집어 초장에 찍어 먹었어요. 특유의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해삼 본연의 맛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해삼뿐만이 아니었어요. 전복죽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문어숙회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배어나왔어요. 양념게장은 짜지 않고 감칠맛이 돌았으며 생굴은 신선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국 손님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밑반찬을 즐기고 있었고 모자라면 직원에게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다 기본 반찬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횟집에 오시면 보통 이렇게 제공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알고 있던 식문화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나는 평생을 요리사로 살아오면서 손님에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최고급 요리란 돈을 많이 내고 먹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가격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식재료의 차이만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대하는 문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나는 순간 이 사실을 중국의 동료 셰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더라도 아마 그들은 쉽게 믿지 않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다시 들어 해삼을 한 점 더 집어들었어요. 이 한 점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컸어요. 한국에서는 해삼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산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 반찬으로도 나오는 것이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식의 가치와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나는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내 요리 철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 자신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해삼이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해삼이 이렇게 흔한 걸까? 단순히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한국의 해산물 유통과 양식 산업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량진 수산시장과 인천 연안부두 시장을 둘러보며 해삼이 실제로 얼마나 흔한지 확인했어요. 시장에는 해삼을 파는 가게들이 여럿 있었고 대부분의 해삼이 국내산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인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해삼이 이렇게 흔한가요? 여기는 남해에서 해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즘 양식도 잘 돼서 계속 공급되죠. 한국은 해삼이 잘 자라는 환경이라 깨끗한 바다에서 양식을 많이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검색을 통해 한국이 해삼 양식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삼이 오염과 불법 남획으로 점점 귀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고 쉽게 소비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해삼이 왜 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해삼을 어떻게 먹는가였어요. 중국에서는 해삼 요리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불도장처럼 오래 끓여서 깊은 맛을 내는 요리도 있고 해삼볶음, 해삼탕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기본 반찬으로 해삼을 내올 정도라면 분명 한국식 해삼 요리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해삼 요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검색을 하자 다양한 요리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해삼 전복 삼계탕이라는 요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삼과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이라니 나는 이 요리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나는 곧장 서울의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가게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붐볐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고민할 것도 없이 해삼 전복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삼계탕이 내 앞에 놓였어요. 국물 위로 해삼과 전복이 보였고 닭고기는 푹 익어 부드럽게 풀어질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입안에 퍼지는 깊은 감칠맛에 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물은 진하면서도 담백했고 해삼에서 우러나온 부드러운 바다 향이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나는 해삼을 한 조각 집어 씹어보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데 중국에서는 해삼을 오랜 시간 불리고 조리해야만 제대로 된 식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삼을 이렇게 삼계탕에 넣어 자연스럽게 익혀서 먹고 있었어요. 해삼 특유의 쫄깃함은 남아있으면서도 너무 질기지 않았습니다. 국물과 어우러지니 따로 양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칠맛이 완벽하게 배어 있었어요. 나는 순식간에 삼계탕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히 몸을 보양하는 음식이 아니라 깊은 정성과 기술이 담긴 요리였어요. 해삼을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국의 해삼 문화가 단순히 해삼이 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해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삼을 일상적인 식재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삼이 귀한 재료이기에 고급 요리에만 사용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나는 해삼 전복 삼계탕을 먹고 나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요리 철학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어요. 단순히 해삼이 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나는 한국의 음식 문화 자체에 깊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중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목적은 해삼이 정말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의 요리를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식재료의 풍부함을 넘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전해 있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의 다양한 요리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먼저 나는 서울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길게 늘어선 포장마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가볍게 음식을 즐기며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육회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중국에서도 육회를 먹긴 하지만 이렇게 신선한 소고기와 갖은 채소, 달걀 노른자를 함께 비벼 먹는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입 떠먹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향과 고기의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맛이 훌륭하네. 나는 감탄하며 연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빈대떡을 먹었어요. 두툼하게 부쳐진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무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특히 막걸리와 함께 곁들이니 풍미가 더욱 살아났어요. 나는 이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급 요리뿐만 아니라 서민적인 음식도 깊은 맛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전해 있었어요. 다음 날 나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만으로는 한국을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갈치 시장을 찾았어요. 한국 최대의 수산시장이자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한국식 해산물 요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어요. 시장 곳곳에는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했고 수조에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횟집에 들어가 자연산 전복과 멍게 그리고 해삼 미역국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삼 미역국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국물은 진하고 깊은 녹색을 띠고 있었고 해삼 조각들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인데 미역국 특유의 감칠맛과 해삼의 부드러운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해삼이 이렇게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삼을 주로 볶거나 졸여서 먹지만 이렇게 국물과 함께 깊은 맛을 내는 방식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해삼은 특별한 날 먹는 고급 식재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전해 있었고 좋은 재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나라였어요. 결국 나는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준 나라였어요. 해삼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이 여행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오겠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이곳을 찾을 날을 기약하며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